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장, 교회,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00명대 초반을 유지했었는데요. 그제 153명으로 다시 100명 중반이 됐고요. 어제도 126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명절 연휴에는 최대한 귀향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자, 고향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기차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차 이용 계획 갖고 계실 텐데요. 자, 명절 연휴에 교통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오늘 산문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잦았죠. 또 배달 이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각종 교통수단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뺏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안전한 운전을 늘 생각하지만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라디오 방문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설마 아침에 거기서 출발을 하신 겁니까? 아, 아닙니다. 어제 올라왔고요. 아, 예. 오시는 길은 뭐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그래도 뭐 편안하게. 지금 주로 뭐 저희는 뭐 고순철도를 이용하고. 아, 예, 예.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방문 감사드리고요. 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9일이죠.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가장이 배달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일에는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이동량도 줄고 최근까지만 해도 또 9시 이후에 가게 영업도 멈췄던 상태인데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전에 비해서 교통량은 한 1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상대적으로다 저희가 보면은 음주운전은 그 작년 대비 비스듬한 시기지만 사고 건수로다 볼 때는 한 13%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음주 교통사고가 하루에 한 5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는 소주 한 잔 마셔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3%가 넘게 됩니다. 예, 예. 그럴 경우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저하되고 하지만 그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체적 변화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 같이 운전하다 보니까 예.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위험한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네.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듯 했는데 다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던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경찰청 음주운전 그 단속 건수가 매년 한 16만 건 이상입니다. 예. 이 중에서 3회 이상 이렇게 적발된 경우가 약 3만 건으로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군요. 음주운전도.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예. 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이런 등에서는 그 음주운전 경력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음주 시 그 시동 그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음주운전 자체를 막게끔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처벌, 치료 또는 예방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에 스티커 같은 거 좀 부착하면 안 됩니까? 뭐 물론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예, 예. 이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잠금 장치를 뭐 권합니다. 잠금 장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귀향길 오르는 분들, 자차 운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명절이면 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 평균 한 500건 정도
예. 이렇게 발생하고 한 8명 정도의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또 음주운전이 하루 약 한 50건씩 한 10%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던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고요. 예. 또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볼 때는 그 첫날,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이 되겠죠. 예. 이때 교통사고가 평소 연휴 기간에 비해서 한 49%, 한 50% 정도 많이 발생하는군요.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명절에는 운전하는 시간 아무래도 그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졸음운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 저희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에서 7명이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추석을 포함한 이 9월이나 10월 중에는 이 퍼센트가 한 75%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저희가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명절 같은 때는 이제 차량이 많고 운행 속도도 느리고 또 운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조로운 조작이라든지 이런 피로가 축적돼 가지고 예. 졸린 환경을 이렇게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인원이 또 차량에 탑승돼 있고 환기도 잘 안 되면 예. 차량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해서 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이 올 땐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휴게소 등에 잠시 멈췄다가 또 운전을 계속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휴게소 들리는 일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예방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휴게소 운전 혼잡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아마 많이들 좀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한 230개소 이상 졸음 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는 아마 휴게소보다는 그 혼잡도가 다소 좀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졸음에 오시면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졸음 쉼터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졸릴만 하면 있더라고요. 예. 자, 졸음운전 외에도 추석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량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예. 타이어 마모 상태라든지 등하 장치, 그다음에 이제 오일류 점검, 워셔액 보충, 요 4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석 때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오래간만에 보시니까 예. 대부분 저는 술 한잔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음주 많이 하시죠? 예, 그 음주운전은 절대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전자석 안전띠 착용하고 또 어린이를 동반하실 경우는 카시트 착용. 예.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뒷좌석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추석 연휴 때부터 꼭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교통사고는 운전자만 조심해서 100%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운전자도 주의해야 하지만 차량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3가지 요소로 구분하면 사람, 자동차, 도로 등의 환경, 이 3가지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전자일 경우는 저는 그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주의력, 어떤 공간 판단력, 이런 거에 의해서는 좌우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저는 또 실수에 의해서 저는 사고를 유발하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든지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자격 유지 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용 차량에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그 자동차를 저는 불법으로 개조해서 저는 과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차에 의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등급 환경 같은 경우는 전 도로 안전 시설이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운전자들이 이제 충분하게 어떤 휴게 시간 같은 지금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준수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운행 기록 장치가 저는 지금은 차에마다 저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위험물질 같은 경우는 24시간 전 관제를 해가지고 2차 사고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따라서 이제 첨단 안전 장치가 많이 그렇습니다.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교통 이동 수단이 이런 자동차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탈거리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이런 분야에 더욱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새로운 탈거리가 등장하면 그에 대한 안전 기준이나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하고 방향을 좀 잡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주자인 어떤 자율주행차하고 드론 등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저는 관리를 하고 예. 이것은 저는 교통 부분에 어떤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지만은 또는 안전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차 연구를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과 이제 R&D 또한 관련 법 제도 개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전 기준을 갖다가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율차 안전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KCT를 갖다가 2018년 12월 달에 이제는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요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갖다가 거기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것에 이제는 기상 환경 재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통신이 안 되는 그 통신 그 사각지대 거기에서의 그 자율차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통신 음영 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2021년까지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한 이 시설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한 55개 기관들한테 무상으로 다 이걸 제공해서 저는 산업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뭐 레벨 3다, 레벨 4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에서 지금 법적으로 다 볼 때는 레벨 3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이후부터는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예. 관련 안전 기준도 제정해서 금년 초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레벨 4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을 기업들은 확보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는 자동차로 상용화돼서 출시되기까지는 아마 좀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도로에서 이런 아마 자율주행차 시를 테스트하는 아마 그런 차들을 갖다가 우리 아마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 상황을 좀 더 살펴보죠.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 배달 관련 부분이거든요. 올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는 보행자, 이륜차, 화물차 요것을 이제 교통안전 취약 분야로 이제는 설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장 저는 대표적인 우려는 저희가 보행자 안전 관리 문제인데, 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보행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차량 속도를 줄여서 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그 상해치를 다치는 그 정도를 좀 낮추자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은 좀 관련 법 제도는 다 정비가 됐고 내년 4월부터는 전국의 이제 도시의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는 주연 몇 군데 이제는 68개 지역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교통사고는 약 한 13%가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 숫자는 63%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자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또한 이륜차 문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배달이 많아지니까요. 예. 뭐 배달이 저희가 상당히 한 77%가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한 14%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것을 한 2,000명 정도를 전국에 운영을 하면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배달도 있지만은 농촌의 고령 어르신들께서 농촌에서의 그 교통수단으로다 취미형 라이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통계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좀 길어지면서 이 플랫폼 라이더들의 어려움도 솔직히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교통사고에 이륜차가 취약한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는 요번에는 좀 장마가 길었고 또 이제는 물량이 많이 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배달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이륜차는 차량과 달리 그 에어백 등 그 운전자 보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망 원인도 이렇게 보면은 이륜차 사망자의 한 40%가 다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는 예.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된다. 또 교통법규에 따라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호하고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아파트 주민들 저는 배달을 하시는 그 아파트 주민의 한 70% 정도가 이 배달 라이더의 그 주행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냥 결국은 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이라는 것은 그 배달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라이더 양쪽 다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특이한 사항이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답답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교외로 나가는 캠핑에 대한 관심도 높거든요. 올해부터 캠핑카 개조 조건이 완화되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자동차를 사용자 취향에 맞게 좀 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안전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다 국민들의 여가 생활 패턴이 이제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캠핑 레저 수요가 한 140%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캠핑 용품 매출도 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 캠핑카로다 이렇게 차를 개조하는 튜닝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이 일종의 어떤 지금 문화가 됐죠. 문화가 되고 붐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는 안전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검사하고 승인을 내주는 것이 저희 공단의 이제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일단은 그 튜닝을 하겠다, 캠핑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 서류로 한번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서류 승인 후에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차량을 다시 검사를 해서 튜닝 차량의 이제 안전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전 튜닝 형태가 저는 이렇게 별도로 저는 제작을 해서 간단히 설치하고 또 분리도 하고 보관이 용이한 전 캠퍼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충분히 안전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용하는데 안전이 그래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의 문화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심에서의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굉장히 빨리 정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뿐만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의 그 협조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 순서 첫 시간으로는 3분 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수소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2부에서 뵙죠. 네, 매일 3부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사실 계속 마스크를 요 며칠 착용하다가 오늘은 소독도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아크릴로
좀 막아놔서 오늘은 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전에 화장이 안 돼 있다고 마스크 못 벗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좀 하고 오세요. 그래도 방송인데. 공격을 던지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문자로 그 애청자분들이 물어보시면 무엇이든 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필라테스와 요가의 차이가 뭔가요? 예, 사실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요가랑 필라테스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차이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가는 정신수양법이고요. 필라테스는 운동입니다. 그 두 개가 다른 게 이제 차이점인데요. 왜 표정이 멀뚱멀뚱한 게? 요가는 좀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뭐 수련법, 명상 같은 수련법의 일종이고 맞습니다. 필라테스는 운동이다. 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엔 사실 요가도 좀 몸을 움직이잖아요. 저에게는 요가가 운동 같거든요. 맞아요. 요가도 사실 운동 동작이죠. 근데 아마 이 필라테스랑 헷갈려 하는 이유가 이 필라테스랑 요가랑 동작이 비슷해서 약간 둘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 필라테스가 탄생한 기원을 살펴보면요. 필라테스는 독일의 스포츠 연구가인 그 조셉 필라테스가 창시를 했습니다. 아, 이름에서 땄네요. 맞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따서 필라테스란 명칭이 지어진 건데요. 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환자들의 재활 치료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법을 고안해내다가 이 필라테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테스에 요가 동작을 접목시킨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요가가 유연성에 좋은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요가 동작을 접목시켰고요. 요가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발레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재활치료에 좋은 다양한 스포츠들을 다 접목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필라테스가 된 거고요. 요가는 조금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가는 역사도 깊고 그렇죠. 필라테스가 요가를 좀 따라했다. 아, 따라한 거라기보다 이제 좋은 점들을 뭉쳐서 새로운 또 신체 단련 운동을 만든 거죠. 저 담당 PD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필라테스 선생 모시고 필라테스는 어떤 운동인지 그분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필라테스랑 요가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게 요가가 만들어진 그 기원을 살펴보면요. 요가는 인도 종교에서 비롯했어요. 사실 해탈을 하기 위한 그런 정신수양법의 하나로 요가가 지금까지 발전된 건데요. 그 정신수양을 하기 위한 것 중 하나가 요가 동작이에요. 아사나를 통해서 이 욕망을 수련해서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작들이 사실 기원전 3000년 전 인더스 문명에서도 요가 동작이 행해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가 동작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걸 보면요. 당연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됐으니까 이 동작들이 전해져 내려온 거고 지금은 요가가 현대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인 것들은 살짝 좀 배제되어 있고요. 그 종교적인 것보다도 이제 몸에 좋은 그런 동작들을 함으로써 정신수양까지 가는 그런 게 이제 현대 요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조셉 박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가 좀 짓궂다고 리시쌤이 좀 요가로 복수하라고 제가 아까 마스크 착용 그 말씀 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또 글을 남기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요가는 호흡이랑 같이 하잖아요. 필라테스는 호흡과 같이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필라테스도 호흡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필라테스는 요가의 호흡과 살짝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라서 사실 필라테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필라테스와 요가의 호흡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가는 복식 호흡을 하고요. 필라테스는 복식 호흡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막 쉬어도 된다. 아닙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모든 동작은. 그런데 약간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가를 제대로 배운다면 단순히 좀 신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좀 단련도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럼요. 예. 요가를 정말 제대로 배운다면은 좀 마음 수련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요가 할까 필라테스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요가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라테스 선생님을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필라테스든 요가든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동량 부족하신 분들은 집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서 운동하시든지 그럼요. 다 좋은 운동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요가와 필라테스의 차이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네, 너무 금방 가는데요. 예, 저는 사실 이런 동작 배우는 것보다 이런 사담을 나누는. 우리 조셉빵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제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소로 달리는 자동차, 어린 시절 미래의 모습을 그릴 때 한 번씩 그려보던 모습인데요. 이제 그 수소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물론 버스와 수소 트럭 등까지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이 수소 트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니콜라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소 트럭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또 내 차가 요즘 이상해요,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예, 여전히 바쁘시죠? 네. 예, 이번엔 또 수소 자동차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린 뉴딜 그 추진 발표와 함께 예.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 전기차는 좀 승용차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수소차의 경우에는 버스나 트럭까지 좀 넓은 범위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성이 전기 연료보다는 높아서 그런 겁니다. 특성이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제 궁극의 차 중에 하나가 수소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마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역할을 틀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차 130년 역사를 보면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나눠지면서 역할이 틀려지고 있거든요. 뭐 건설 기계나 이런 쪽은 다 디젤 이외에는 가솔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700, 800 앞으로는 1000km 넘는 모델도 나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이 장거리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소차가 낫다고 볼 수가 있고 중단거리면서 도심지용 무거운용으로 쓰는 것은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은 디젤차를 대신할 수 있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건설기계 쪽은 수소 연료전기차 수소차로 대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대략적으로 버스나 뭐 트럭 같은 경우가 수소차가 나오는 얘기가 그만큼 한 번 충전에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배터리 쪽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거리 대용량인 경우에는 수소차가 장점이 크다. 그래서 장거리용 수소차, 단거리용 전기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와 수소는 그냥 그 역할이 좀 달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의 공유율도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죠.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전기차는 배터리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꺼내 쓰는 거. 독에 물을 집어넣고 물을 꺼내 쓰는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차는 스택이라고 해서 수소하고 이 산소가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하고 물이 나오거든요. 이런 반응기를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소형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수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나머지 후단부터는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가 남다른 모델이 아니라 사촌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저도 번뜩 너무 궁금해요. 4471번님, 자동차 업계가 날로 발전하는데 물로 가는 자동차는 언제쯤 개발될까요? 하셨네요. 물로 가는 자동차는 상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게 된 배경이 지금 현재 수소차에 쓰이고 있는 수소는 부생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라는 것이 석유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찌꺼기가 수소거든요. 또는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계질화시켜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수소차에 쓰이고 있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수소 석유 자원을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산소하고 수소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나오는 수소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물론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지만은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려면은 한 2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것은 바로 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수소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돗물 받아서 이렇게 넣고 가는 건 상상이다. 맞습니다. 이전에 백투더 퓨처 보면은요. 찌꺼기를 뭐 바나나 껍질 집어넣고 쓰레기통에다 그게 에너지가 돼서 나가는 이런 그 영화 봤던 기억 나시는데 그거 나오려면 좀 몇십 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혹시나 해서요. 그 생수 업체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니콜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면 그래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수소 트럭 때문에 그렇거든요. 니콜라 하게 되면 테슬라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트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게 미국의 스타트업 테슬라도 역시 스타트업으로 시작이 돼서 13년 만에 그 모델 3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고 뭐 도요타 주식 총액보다도 더 큰 이런 이제 기업으로 탄생을 한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하게 되면은 이거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가능해라는 모델이 입증이 되면서 천문학적으로 올라간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니콜라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개념만 갖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미국 같은 경우인데 이 니콜라에서 나오는 수소 트럭 자체가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보고서는 입증이냐 되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것들은 미국 검찰청이 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이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됐던 것은 니콜라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소 트럭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차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수소 트럭에 대한 모습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에서 그냥 굴리는 모습을 찍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수소 시스템, 스택 시스템이 아니라 속에 천연가스라든지 이 일반 가스차를 이용을 해서 내연기관차를 이용을 해서 달리는 모습을 찍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치아로 하락을 했어요. 또 MOU를 체결한 GM의 입장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바라 CEO가 직접 GM CEO가 발표를 해주면서 이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증이 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다려야겠군요. 맞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도 이 일부러 이 달리는 모습은 연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니콜라는 상태를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한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 일부는 뭐 이미 거리를 다니고 있지만 특히나 수소 트럭의 경우에는 상용화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소차를 양산형으로 이 세단 또는 이제 SUV로 만드는 것은 이 대한민국하고 일본뿐이 없어요. 세계 회사만 지금 양산형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아직 양산형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니콜라의 수소 트럭에 대한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이미 수소 트럭은요 국내에서 현대차에서 이미 만들어서 양산형 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 스위스라든 이런 데가 수소 트럭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양산 모델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콜라 같이 개념적으로 수소 트럭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양산형을 만들고 있고 또 이 트럭 자체 완성차를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스택이라는 핵심 연료전지 시스템 장치도 수출을 하고 있어서 개념이 좀 틀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 가져도 좋고요. 수소차에 대한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자,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바님께서는 8년 된 12만 킬로미터 탄 그랜저입니다. 연료 첨가제 관련 문의인데요. 고급 휘발유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일단 고급 휘발유는 가격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옥탄가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옥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 자체가 잘 돼서 연소라든지 특성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실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는 예전에 유럽에서 생산된 수입차가 적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유럽차 같은 데는 고급 휘발유의 옥탄가의 높은 97, 8에 맞춰서 이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반 휘발유 쓰다 고급 휘발유면요 좀 느낌이 민감한 분들은요 엔진 상태가 좋고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진동도 좀 줄어드는 현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휘발유 넣다가 고급 휘발유 쓰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연료 첨가제가 효과가 있어요. 예. 노후화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연료 첨가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논란도 많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많이 했거든요. 예. 실제로 한 번 넣는 것보다도 이 1, 2주일마다 두세 번 반복해서 처음에 넣게 되면은 이게 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 걸러내서 우리가 일명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경화죠. 예.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속에 찌꺼기, 카본 찌꺼기나 이런 걸 걸러주는 게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일수록 연료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이 도리어 낫지 고급 휘발유보다 첨가제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좀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정멋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5만 킬로미터 소렌토 타고 있는데 아직 순정 타이어입니다. SUV 타이어는 좀 오래 쓴다고 하는데 교체 주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중에 몇 월에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계절별로 딱 볼 필요는 없는데 봄, 가을에 교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거 교체하는 것도 봄이거든요. 또 가을에 늦가을에 겨울 되게 되면 다시 바꿔주는 게 스노우 타이어니까 도리어 타이어 교체는 봄, 가을에 날씨가 가장 좋대. 우리 사람으로 따져도 봄, 가을에 날씨가 제일 좋잖아요. 20도 내외의 어떤 상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5만 킬로미터면은 상태를 한번 보셔야 될 때예요. 특히 이제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앞 타이어의 마모성이라든지 특히 이 정비업체가 가게 되면은 이 리프트에다 올려서 바퀴의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편마모가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쪽으로 많이 마모됐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봄, 가을에 1년 동안에 10,000에서 2만 킬로미터 주행하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 될 때 그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스페어 타이어도 같이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아마 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템퍼러리 타이어 같이 오토바이 타이어 같이 이렇게 좀 폭이 적은 타이어를 뜬다든지 요새는 또 응급 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교체하는 전후 교체하는 것을 봄, 가을에 한 번씩 권하고 싶고요. 5만 킬로 정도 되면은 편마모가 됐는지 또 마모가 많이 됐으면은 타이어가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상태를 유심히 보일 필요가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딱 이 시기에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니까 지금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교체도 하시고 앞뒤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828번님. 카니발 가솔린 차량을 LPG로 개조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권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솔린 엔진하고 LPG가 사촌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불꽃점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엔진 속에서 생기는 온도가 LPG가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피스톤이라든지 이 엔진내를 이루고 있는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만 하더라도 기술의 완성도가 좋지가 않아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입증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는 또 가솔린 LPG 누구든지 마음대로 교체할 수도 있고 또 LPG 차가 완전히 작년부터 풀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겸용으로 쓰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쓰시고요. 또 기술도 상당히 좋아서 LP-LI 방식으로 직접 분사 방식도 지금 그 액화 방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좋은 업체를 알아보셔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셔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9657번님, 07년식 뉴 카렌스 25만 킬로 탔습니다. 시동을 걸면 엔진 쪽에서 챙챙챙 소리가 들리고 악셀을 밟으면 소리가 빨라지고요. 정비소 갔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소리 발생 시 엔진에 고무 벨트에 물을 부어보라고 했더니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차량을 2, 3년 더 운행하고 싶은데 벨트 교체를 해야 한다면 타이밍 벨트나 기타 다른 부품들도 교체를 꼭
해야 할까요? 정비소에서는 더 타도 된다고 합니다. 25만 킬로미터 상태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예. 그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 다 고장 날 때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음 같은 거 생기게 되면은 소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벨트 쪽에서 나는 소리면은 벨트를 교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기한을 지나서 중간에 한번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한번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25만 정도 됐으면 진짜 오래 탄 차고요. 오래 타셨네요. 많이 보통 타셨네요. 타이밍 벨트가 권장이 6, 7만부터 12, 3만 사이에 보통 권장을 합니다. 고무 벨트요. 예. 그래서 타이밍 벨트는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이밍 벨트 갈 때는 공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속에 특히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품을 같이 교체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터펌프, 물펌프도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이 텐션 베어링이라고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갈아주시는 게 좋고 타이밍 벨트뿐만이 아니라 파워 벨트, 펜 벨트 한 3개, 4개가 걸쳐져 있거든요. 이거 통째로 다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타이밍 벨트 세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통째로 한번 갈아주시는데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는데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25만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믿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정비업소 한번 들리셔서 예. 상태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진단 받을 때 한 군데에서 적당히 보는 것보다 정밀하게 맞아요. 다른 곳에서 한번 확인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교체하시고 조금 더 오래 타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교체하시려면은 지금 교체를 하셔야 되고 차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차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200만 원, 몇백만 원에서 2,2천만 원 소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 정비를 한번 받으셔서 몇 년 더 끄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이라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요. 방역수칙을 잘 지킨 상태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안전한 주말 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